법대로 합시다. 네,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상식들 가득 준비했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로 이어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생활 속의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끝까지 해보자는 거지. 아니, 법대로 똑같이 나누자는데 뭐가 불만인데? 아, 행이. 우리가 가방 끝 짧다고 모를 줄 아나. 막내니는 가만히 있으라. 그래, 끝까지 해보자. 민 씨가 폰만 보고 앉아있지 말고 저기 테이블 좀 정리해라. 나는 카운터 봐야지. 누나가 정리해라. 나는 주방에 들어가서 오후 장사 준비해야지. 그나저나 오빠는 아버지 병문안을 한 번도 안 오노? 서울에서 일이 바쁘니까 그렇지.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 언제 가실지 모르는데 자주 찾아뵈야지. 아버지 병원인데. 여보세요? 예? 아버지가요? 왜?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빨리 오란다. 민 씨가 빨리 나온나? 아버지한테 가자. 그렇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빠 니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나? 아버지 임종도 못 지킬 만큼.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약속이 곧 돈이고 생명이다. 잔말 말고. 이게 뭡니까, 형님? 아버지 재산 정리해보니까 예금만 좀 남았더라. 한 5억 정도 되니까 너희들 1억씩 나눠 해라. 그럼 나머지 2억은 오빠 네가 꿀꺽하고. 그래도 내가 집안의 장남인데 그 정도는 가져가야지. 진짜 해도 너무하네.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지만 그 돈 우리가 배우지도 못하고 식당 뼈파지게 꾸려 나가면서 같이 번 돈이다. 저희 사남매는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막내와 저는 학업도 뒤로 한 채 식당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장남인 오빠만 공부시키며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가게 옮길 거라고 사놓은 땅, 왜 저한테는 지분을 안 주시는 겁니까? 돌아가신 어머님 지분은 동생들이 나눠 가졌던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지분이라도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결국 그 땅 지분 우리 동의 없이 아버지가 오빠 니한테 넘겼대. 그러고 네 사업한다고 아버지한테서 8천만 원 가져간 거 내 모를 줄 아나? 그 땅 지분은 아버지 건데 내가 왜 너희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땅 살 때 우리 시댁에서 돈 빌려줬다. 그래서 갚아줬다며? 누가 갚았는데? 결국 민식이랑 내랑 일해서 번 돈으로 갚은 거 아니가? 나는 왜 빼는데? 나 식당에서 같이 일했다 아이가. 참, 행님은 가운데도 빈둥빈둥 놀기만 했지. 뭐라 하노? 그리고 아버지 집도 왜 네 명의로 돼 있는데? 아버지가 주셨으니까. 아버지 집도 우리 식당 일하면서 우리가 번 돈으로 마련한 건데 왜 네가 다 가지는데? 그러면은 아버지 산소 가가지고 하소연해라. 행님은 진짜 너무하네. 누나랑 나는 대학교도 못 가고, 식당에도 청춘을 다 바쳤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제대로 한번 따져볼 거다. 따지기는 뭘 따져? 이미 아버지 살아 생전에 아버지가 다 주신 건데.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겠다. 어디 제대로 한번 해보자. 막내야 가자.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 재산을 놓고 사남매 간의 분쟁이 벌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이 둘째 딸인 오수키 씨와
막내인 오민식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억울하고 화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해결책을 제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남에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식당 일을 도왔는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장남인 오창식 씨가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줬죠. 그러다 보니 창식 씨는 대학을 나와 서울로 상경했고 장남 창식 씨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식당 일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수키 씨와 민식 씨는 식당 일을 돕느라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는데요. 그렇게 식당이 커가면서 식당을 옮길 땅까지 마련했습니다. 토지 지분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토지 지분은 두식, 수키, 민식 씨가 나눠 가졌고 이를 알게 된 장남 창식 씨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창식 씨에게 줬습니다. 그동안 장남 창식 씨에게는 사업 자금으로 8천만 원을 주었고 차남 두식 씨에게는 아버지 명의 아파트가 증여로 등기 이전됐었는데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 사남매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의 5억 원 정도의 예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남 창식 씨는 동생들에게 각각 1억 원씩 나눠주겠다고 했지만 수키 씨와 민식 씨는 그 돈 역시 자신들이 부모님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번 돈이고 똑같이 나누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딱 봐도 장남 특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버지 명의로 예금이 5억 원 정도 있었는데 이걸 나누자고 했습니다. 박진수 변호사님, 아버지의 예금을 지금 자식들이 나눠 가질 수 있습니까? 네, 상속재산이니 나눠 가질 수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아버님이 사망하신 이후 그 자식들 중 누군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하고자 한다면 금융기관에서는 그 예금의 지급을 거부합니다. 실무적으로 은행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는데요. 그래서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예금 채권에 대해서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지급해주지는 않습니다. 네, 자 공동 상속인 모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예금을 지급해주지 않는군요. 자, 지금 사남매 사이에는 분쟁이 일단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럼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분쟁이 있으니 소송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상속 재산 중에 은행 예금과 같은 가분 채권에 대해서 법원은 공동 상속인에게 그 상속 지분대로 분할해서 귀속되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상속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인데요. 근데 가분 채권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법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사무장님. 법학도 시절을 돌아가 보니까 예. 생각이 안 납니다. 뭐죠? 가분 채권이? 네, 가분 채권은 성질이나 가치를 해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국부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예금 채권 같은 것, 또 금전 채권이 가분 채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은 불공평한 상황이라도 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지급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금전 채권이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현저히 불공평한 결과를 낳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요. 네. 특별 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돼서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적 상속분과는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때 가분 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보아서 상속재산 분할을 통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예금 채권도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드라마 사례를 대입해 보면 어떻습니까? 네, 이 사건은 장남과 차남에게 아버지 생전에 이미 증여된 특별 수익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차녀 오수키 씨와 막내의 기여분도 주장되고 있는 사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예금 채권에 대해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서
하셔서 좀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예금 채권도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 수익이 주장되지 않는 상속재산 분할 재판 사건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분 채권인 예금 채권도 언제든지 상속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대법원에서 가분 채권에 대해서 원칙과 예외로 사안을 좀 나누어서 판시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 상속 관련하여서 분쟁이 생기게 된 경우에는 예금 채권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금 채권을 분할할 때 지금 고려돼야 할 부분 중에서 특별 수익이 있다는 건데 장남 오창식 씨는 특별 수익자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장남 오창식 씨는 아버지 사망 전에 받아간 재산이 있는데 그것이 사업자금 8천만 원과 아버지의 건물 토지 지분 2억 2천만 원입니다. 네. 이는 특별 수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차남인 오두식 씨에게만 아파트가 증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것도 특별 수익으로 보아서 모두 상속 재산에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오창식 씨가 아버지 살아생전에 장남이라는 이유로 또 많이 받아갔으면서 돌아가신 뒤에 남은 그 예금 5억마저도 자신이 장남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갖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면 좀 안 되죠. 너무 욕심쟁이잖아요. 예. 오창식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장남이라는 이유로 2억 원을 마저 갖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공동상속인인 형제들이 오창식 씨가 더 많이 가져가도록 합의를 해주지 않는 이상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네. 오히려 오창식 씨는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간 게 많아서 이 사안에서 오히려 다른 형제들하고 좀 따져본다면 특별히 그 재산을 좀 많이 받아간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받아갈 것은 없을 것으로 계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수키 씨와 막내 오민식 씨가 자신들의 기여도를 반영해서 분할을 해달라고 하는 이 주장은 가능할까요? 네, 그런 주장 최근 들어서 법원에서 많이 늘어나는 유형의 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상속 기여분 청구 소송인데요. 네. 기여란 말에서 느끼실 수 있듯이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수준의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에게 조금 더 많은 상속재산이 인정 가능하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당연하겠죠. 예. 재산 상속 사건에서 기여도 문제가 변수로 작용하고 먼저 기여분을 또 제외한 남은 재산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다시 나누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여분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하는 데 좀 다소 인색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잘 주장하셔서 인정받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송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좀 주장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기여 행위 어떤 게 있을까요? 기여분을 주장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 기여의 정도가 통상적인 기대 수준 이상의 특별한 정도의 기여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통상적인 기대 수준 이상의 특별한 기여 말이 어려워서 못할 것 같은데 제가 기여 못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를 하면서 간호를 막 정성껏 하는 경우, 네. 그다음에 고인이 운영 중인 사업에 특별한 노무나 노동을 제공하였거나 금전을 이자 없이 대여하였을 경우, 기여행위 때문에 망인의 상속재산이 크게 상승하였을 경우에 특별한 기여라고 보아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오수키 씨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럼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오수키 씨는 네 자녀 중에 유일한 딸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도와서 식당 일을 거의 도맡아 했는데요. 네. 대학도 가지 않고 또 21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남편과 같이 또 이 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거의 사장처럼 일을 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또 이 식당 운영한 것 이외에 다른 경제 활동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현재 남아있는 재산이 있다면 이것은 결국 이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부터 모은 재산일 것이거든요. 네. 그럼 오수키는 시댁의 자금을 무이자로 또 빌려와서 식당 건물 이전을 위한 토지
매입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자산의 가치가 또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 증식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죠. 또 아버지의 말년에도 동거를 하고 간호를 하고 또 특별히 또 부양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오스키 씨 같은 경우에 기여분 주장을 한다면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유, 오스키 씨가 정말 고생이 많으셨네요. 그렇네요. 이래서 딸이 있어야 됩니다. 그쪽으로 갑니까? 자, 변호사님, 그럼 막내 아들인 지금 오민식 씨는 어떻습니까? 민식 씨도 기여분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민식 씨가 어떤 특별한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기여분이 인정될지 아닐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안에서 뭐 식당에서 근로했다는 점은 나타나긴 하지만 본인의 급여를 받아간 점이 있다면 또 따로 아버지를 부양하는데 특별한 기여를 한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보아서 기여분으로서 인정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오스키 씨가 기여분을 인정을 받는다면 상속 재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우선 남아있는 예금 채권 5억 원과 미리 장남인 오충식 씨가 받아간 사업자금 8천만 원, 그리고 토지 지분 2억 2천만 원, 그리고 차남이 받아간 아파트의 가액 3억 원, 이것을 모두 더하면 총 11억 원이 되는데요. 네. 재산의 가치를 모두 더해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만들어 놓고 각자의 몫을 계산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선 여기서는 제 생각이지만 오스키 씨의 기여분은 한 20% 정도로 책정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금 채권은 5억 원인데요. 5억 원의 20% 기여도를 1억 원을 오스키의 기여분으로 해서 이것을 먼저 공제해 놓고 간주 상속재산인 11억 원에서 1억 원을 뺀 10억 원이 되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다시 4명의 지분대로 이걸 나누어 보면 각자 2억 5천만 원이라는 법정 상속분이 산출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일단 빈틈없이 맞습니다. 이미 장남과 차남은 각자 3억 원씩 생전의 증여를 받아간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법정 상속분인 2억 5천만 원 이상을 받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에서 더 이상 받아갈 구체적 상속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스키 씨의 기여분은 먼저 공제되어야 되는데 5억 원 중에서 1억 원은 기여분으로 받고요. 나머지 4억 원 중에서 오스키 씨와 막내가 2억 원씩 상속받는 것으로 해서 오스키 씨는 총 3억 원, 그리고 막내는 2억 원을 받아가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장남과 차남은 받아가는 것이 없다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사건 오스키 씨의 그 기여도가 인정을 받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수키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이미 아버지 생전에 장남과 차남은 각 3억 원씩을 받아갔는데요. 남은 재산에 대해서도 장남이라는 이유로 더 가져가겠다는 주장도 또 똑같이 배분해 가자는 차남의 주장도 맞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오스키 씨는 특별한 기여를 기여분으로 주장을 하시고요. 여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특별 수익을 주장하셔서 구체적인 상속분을 높여서 보다 공평하게 재산 분할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재야, 큰일 났다. 주식이 다 하한가다. 얼마나 떨어졌는데? 30%. 30%? 아, 씨. 네 주식해서 돈 좀 벌었다며. 한 얼마나 벌었는데? 조금? 부럽다, 야. 그럼 니도 투자 한번 해볼래? 내가 아는 형님 중에 투자에 귀재가 있는데 그분이 소개해준 컨설팅 회사가 있다. 컨설팅 회사? 아이, 그런 거 요즘 많잖아. 여기는 아는 사람들 소개로만 투자할 수 있는 데다. 네가 직접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 네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그 회사에서 직접 투자하고 수익금은 반반. 내는 그러면 돈만 넣으면 된다고? 오! 나는 주식의 주도 모르는데.
그럼 내한테 배운다 생각하고 계좌 하나만 만들어주라. 내 계좌? 네 계좌에 내가 돈 넣어서 직접 굴려볼게. 그러고 나서 괜찮으면 니도 나중에 한번 해보든가. 알겠다 그러면. 아, 이런 정보 친구니까 알려주는 거다. 알지? 당연하지. 아, 친구 없는 게 낫죠. 우와, 상욱이 2억 투자한다더니 벌써 2억 3천? 한 달에 1,000만 원? 우와, 장난 아니네. 이거 나도 한번 해볼까? 상욱아, 주식 투자 그거 내도 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간단하다. 네 이름으로 계좌만 하나 더 만들어주면 내가 컨설팅 회사에 보낼게. 그러면 끝. 진짜 그것만 하면 된다고? 니는 돈 불어나는 거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된다. 한 5천? 알겠다. 그럼 일단 계좌 만들어서 보내줘. 아싸. 아, 주식의 주자도 모른다고 했는데. 민재, 니 뭐고? 네 덕에 돈도 벌고 해서 좀 장만했지. 이건 선물. 갑자기? 네 덕에 돈도 벌고 해서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이 강북의 어린아마 아이가. 의리남. 그래, 고맙다. 오늘 술도 내가 살 테니까 맛있는 거 다 몰아. 진짜? 그럼 비싼 거 시킨대? 다 시키라. 가자. 좋아. 저는 당수육이요. 대박 증권사에서 메일을 보냈네. 무슨 일이지? 그동안 장기간 주식 계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차액 거래 결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대상 고객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CFD, 실제로 내가 투자하는 게 아니고 돈을 넣어두면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주식을 사주기 때문에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세금 안 내면 수익이 더 커지는 거잖아. 그동안 투자금 회수된 거 보면 딱히 문제도 없는 것 같고. 큰 거 한 방 더 해봐?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엄마, 저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얼마나? 얼마나 빌려줄 수 있는데요? 한 5천 되나? 응? 네 장가 갈 때 줄라고 5천만 원은 있다. 근데 어디서 쓸 낀데? 확실한 투자처가 있어서요. 빌려만 주면 내가 이자까지 쳐서 금방 갚을게요. 그 이상한 거 아이가? 걱정하지 마세요. 중소기업이 이렇게 계속 다녀갖고는 장가는커녕 집 하나도 장만 못할 판인데 이렇게라도 투자해서 돈을 좀 불려야죠. 그래 알았다. 내일 네 통장으로 내 보내줄게. 엄마, 땡큐. 저는 엄마와 누나에게 빌린 돈에 대출까지 받아 2억 원을 증거금으로 한 CFD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상우가 민재야, 큰일 났다. 주식이 다 한가다. 얼마나 떨어졌는데? 30%. 30%? 빨리 팔아야 하는 거 아니까? 매물이 계속 쌓여서 팔리지도 않는다. 이 며칠 계속되면은 채무가 계속 늘어날 건데. 니는 어떡하려고? 어떡하긴. 손해가 커지기 전에 빨리 팔아야지. 일단 내가 증권사에 한번 알아볼게. 결국 제 주식은 5일째에 팔렸지만 채무만 2억 원 가까이 발생한 상황이 됐습니다.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투자에 4천만 원 빚만 잔뜩 찌고 니 이제 어쩔 낀데? 나도 몰라.
왜 그래 친구 말은 들어가지고. 여기 무엇이 안 두고 집 이름도 아니고 우짤 건지 한번 생각해봐라. 나도 모르겠다고. 막막하기만 한 상황.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믿었던 주식 투자가 하루아침에 빚으로 돌아온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예. 빨리 사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김민재 씨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친구 박상욱 씨를 보고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자신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컨설팅 회사에서 투자를 1인 받아 수익을 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믿고 투자를 시작한 김민재 씨, 생각보다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중 투자 컨설팅 회사로부터 CFD 계좌 개설 메일을 받았고 어머니와 은행 등의 돈을 빌려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 주식이 30%나 떨어지는 상황이 연속으로 발생했고 급히 주식을 매도했지만 채무가 무려 2억 원 이상이 됐습니다. 이후 곳곳에서 채무 독촉이 시작됐는데요. 전 재산을 투자한 김민재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일단 이영진 변호사님, 제가 이 사건을 보니까 최근에 많이 거론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투자 컨설팅 업체의 주가 폭락 사태가 이렇게 확 떠오르는데요. 네. 얼마 전 그 유명 연예인이 연루된 투자 컨설팅 업체의 주가 폭락 사태가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네. 이 사태로 인해서 큰 손실을 보거나 심지어 증권사의 미수 채무까지 발생한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증권사로부터 채권 추심 통지를 받은 투자자들의 경우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민사소송부터 회생까지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해결이 여의치 않은데요. 네. 드라마 속 김민재 씨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속 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방송 보시는 우리 속 타시는 분에게 하나하나 자세히 좀 이제 알려주시죠. 네. 이 사건처럼 컨설팅 회사 투자자들의 계좌를 넘겨받아서 시세를 장기간 조정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자본시장법이라고 합니다. 제176조 각호의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민재 씨는 컨설팅 회사를 상대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더불어서 투자 금액에 대한 손해가 컨설팅 업체의 범죄 피해로 인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손해도 최대한 보전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먼저 형사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의해서 시세 조종 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액 또는 손실 회피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자본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보아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하가 없고 1년 이상의 징역. 처벌이 네, 무거운데요. 자, 근데 제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김민재 씨가 주가 조작 사실을 전혀 모르고 투자를 한 상황인데 그러면 김민재 씨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되는 건가요? 네, 좀 피해자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주가 조작 사실 등을 전혀 모르고 돈을 맡기고 투자만 한 입장이면 피해자에 가까울 수 있고요. 네. 어느 정도까지 범행을 알았는지에 따라서 투자 피해자로 볼지 또는 연루된 가해자로 볼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의뢰인 김민재 씨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회사에다가 자신의 계좌를, 자신 명의의 계좌를 맡겼단 말이죠. 네. 이건 약간 그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요. 김민재 씨가 시세 조종 행위를 어느 정도라도 알면서 투자를 했다면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공범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전혀 몰랐다면 형사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드라마를 봤을 때 김민재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자신은 시세 조종 행위를 전혀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증명을 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한 부분은 혐의를 벗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본인이 계좌를 제공하면서 컨설팅 회사의 불법 행위에 도움을 준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민재 씨가 CFD 계좌라는 걸 제안을 받고 개설을 했는데 네. 이게 종종 요즘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가요?
네, CFD는 Contract for Difference라고 해서 해석하면 차액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차액 계약은 특정 증권이나 지수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거래할 수 있는 파생 상품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거래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CFD를 사용하는 경우에 구매하는 자산 가치의 일부만으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와 이익의 그 규모가 확대가 되게 됩니다. 네. CFD 계좌를 유지하려면 잠재적 손실에 대한 최소한의 금액을 항상 예치를 해 두어야 하는데요. 이를 개시 증거금 또는 예치 증거금이라고 합니다. 손실이 발생해서 계좌 잔고가 요구 수준 미만으로 부족해지면 유지 증거금을 입금하도록 요청하는 마진콜이 발생하게 되고 네. 마진콜이 발생했음에도 유지 증거금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 포지션을 정리하는 반대 매매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특정 자산을 매수하고 있었다면 자동으로 매도 주문이 나가게 되는 것인데요. 네. 자동 매도 주문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손실이 급격하게 확대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김민재 씨가 손실을 크게 입은 것인데, 자, 그럼 친구 박상욱 씨는 어떻습니까? 김민재 씨에게 컨설팅 회사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 박상욱 씨는 잘못이 없나요? 만약 친구 박상욱이 컨설팅 회사의 시세 조종 행위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투자 권유를 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의 공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고 단순히 소개만 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야, 근데 지금 김민재 씨는 지금 어머니한테 빌린 돈을 비롯해가지고 채무 독촉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알아보니까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가 무려 3억 1천만 원이나 달했습니다. 어우, 금액이 꽤 큰데요? 네. 예. 와, 이게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컨설팅 증권사에 약 2억 원의 미수 채권이 있고요.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대출금이 5천만 원 있고요. 그리고 카드 대금이 1천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3억 1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는데, 네. 와, 근데 재산은 보증금이 5천만 원. 이거 어떻게 하죠, 이게? 일단 김민재 씨가 지금 당장 채무를 갚아야 할 상황에 놓였는데, 이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한 증권사 사태는 해결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지금 당장 좀 도움이 될 만한 방법 없겠습니까? 네, 좀 찾아봐야 될 텐데요. 김민재 씨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제가 사건을 좀 더 알아본 결과 아까 말씀하셨던 그 증권사에서 2억 원의 미수 채권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추심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투자자인 김민재 씨 계좌의 증거금 비율 자체가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인데요. 네네. 증권사들은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 종목에 대해서 위탁 증거금을 빠르게 징수하는 추세입니다. 네. 실제 이번 사태 이후에 증권사들은 채권 추심 업체에 추심을 위탁하거나 투자자들에게 미수 채권의 정리를 독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이게 주가 폭락 사태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 이게 자본주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자본시장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되는데 이게 추심을 좀 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대책을 정부에서 강구를 할 수는 없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마도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증권사와 투자자 간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금융위원회와 증권업계의 입장입니다. 거기다가 본인의 정보를 넘겨서 휴대폰도 개통하고 예. 계좌를 개설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투자 피해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따라서 김민재 씨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은 회생 신청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은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채무를 지게 된 건데 개인 회생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사실 주식 투자 금액의 경우에 김민재 씨의 거주지 관할 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청산가치 고려해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원들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정을 잘 설명하는 경우에는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준칙이 점점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최근에 부산회생법원 그리고 수원회생법원이 개원을 하면서 각 법원의 실무 준칙들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서울회생법원의 기준을 상당 부분 차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그럼 김민재 씨는 개인 회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김민재 씨는 거주지인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서울회생법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 피해를 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반영됨이 없이 본인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 회생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네. 얼마를 갚고 얼마를 탕감받을 수 있을까? 네, 맞습니다. 그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김민재 씨의 채무가 지금 3억 1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어머님에 대한 채무는 법원에서 좀 제외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결국 회생 채무는 2억 6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민재 씨의 현재 월 소득은 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부양가족인 어머니 한 명을 고려해서 2인 가구의 기본 생계비를 보장받으면 207만 원 정도로 생활을 하시고 193만 원씩 매월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3년간 193만 원씩 변제를 하시게 되면 7천만 원 정도 변제하게 되니까 나머지 1억 9천만 원의 채무는 탕감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우,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우리 김민재 씨께 당부의 한 말씀 해주시죠. 김민재 씨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본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에 투자하는 것은 무모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의 경우 회생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투자 공부를 충실히 하셔서 건전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가 대체 언제까지 시달려야 되노? 가게 오픈하는 모양이네. 고깃집이라. 뭐 우리 가게에는 별 지장 없겠지 뭐. 어머, 안녕하세요. 저 건너편에 개업해서 떡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 네. 저 근데 보니까 우리 가게랑 메뉴가 좀 겹치는 것 같던데. 근데 저희는 양고기만 파는 거여서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건 두고 봐야 할 일이지. 아씨, 또 가. 내가 분명히 우리 가게 앞에 주차하지 말라고 했는데 손님도 없어 죽겠구만. 안 되겠다. 이봐요. 내가 분명히 우리 가게에 피해 주지 말라 그랬죠. 죄송합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손님들한테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대체 어째야 되노? 아이고. 이만하면 괜찮겠지. 너무 조그매서 안 보이는데요. 하지만 전 몰려드는 손님들을 모두 통제할 수는 없었고 결국 그린 식당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폐업하셨네. 설마 우리 집 때문은 아니겠지? 빠진 거 없지?
그럼 나도 이제 문 닫고. 누구지? 모르는 번호인데. 여보세요? 어이, 로아. 누구세요? 나 그림. 그런데 무슨 일로? 내가 니 때문에 가게도 망하고 신경쇠약까지 걸리고. 아니, 그게 왜 저 때문이에요? 뭐라고? 그러면 맨날 남의 집 앞에 차 대놓고 그러는데 누가 우리 집에 고기 먹으러 오노?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아니, 다 못했다.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퍼붓는 전화는 한참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또가 진짜 내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는 모양이네. 계속 전화가 오시나 보네요. 여보세요? 야, 이 어이구. 내가 니 때문에 망했는데 니 가만 안 둘 거다. 진짜 찾아오는 거 알겠지? 아니, 이러다 진짜 무슨 일 낼 것 같은데. 그날 이후 홍 사장은 매일 밤마다 저한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겁이 난 전 전화를 받진 않았지만 홍 사장은 수십 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끊기를 반복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지? 어휴. 설마 그린고깃집 사장? 갈수록 심해지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 신고부터 하자. 경찰서죠. 네, 김초롱 씨가 계속되는 전화와 협박에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신고는 해놨으니까 사건 정리부터 빨리 하겠습니다. 음식점을 개업한 김초롱 씨는 건너편에 유사 업종을 운영 중인 홍진주 씨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홍진주 씨는 업종이 비슷해 걱정을 했지만 동네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오기도 했고 단골도 많아서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초롱 씨의 가게가 입소문이 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초롱 씨의 가게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홍진주 씨 가게 부근에다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법 주차를 한 건데요. 홍진주 씨는 이에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했고 김초롱 씨는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임시 주차장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홍진주 씨 가게는 영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을 하게 됐는데요. 폐업의 원인이 건너편 김초롱 씨 가게 때문이라고 생각한 홍진주 씨. 밤마다 김초롱 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비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무서워 전화를 받지 않자 수십 회에 걸쳐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가게에는 홍진주 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협박 메시지까지 왔는데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김초롱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문승재 변호사님. 자, 마지막에 초롱 씨가 신고부터 해야지라고 했는데 신고가 당연히 가능한 거죠. 네,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통은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사안에서 피해자분들은 일반적으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신고를 하곤 합니다. 다만 각각의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달리 판단한 바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스토킹과 정보통신망 위반죄 두 가지 혐의가 있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전화를 좀 많이 한 것뿐인데 홍진주 사장을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드라마를 보시면서 아니 전화 좀 걸었다고 스토킹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 구성 요건을 살펴보면 이것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토킹 범죄람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글이나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해서 불안감과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네. 지금 보면 정확히 홍진주 씨의 행위가 그런 행위로 보이는데 스토킹을 한 게 맞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특히 홍진주 씨가 김초롱 씨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해서 김초롱 씨의 휴대전화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겨지도록 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부재중 전화만으로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그 하급심 판결과는 달리 부재중 전화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흔히 뭐 스토킹 범죄라고 하면은 남녀 간의 어떤 치정 관계, 그렇죠. 뭐 데이트 폭력 네. 이런 과정에서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동성 간에도 치정과 관련이 없는데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있나 보네요. 네,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성별이나 범행 동기를 구성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경우에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이웃 간의 분쟁이 있어서 이웃에 여러 번 찾아가거나 이웃이 운전하는 차량을 막아선 경우에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홍진주 씨가 김초롱 씨에게 전화를 많이 해서 부재중 전화가 수십 번씩 반복된 행위, 이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혐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성립이 될까요? 이 부분 역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구성 요건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이나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이 정보통신망 위반죄의 구성 요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반복되는 전화에 전화를 받지 않아도 그 벨 소리만으로도 굉장한 공포감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성립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실컷 그렇게 얘기하셔놓고 왜 안 되는 겁니까? 네,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대체로 내용이 유사하지만 그 구성 요건에서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라고 정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의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라 상대방의 전화기 자체에서 만들어진 음향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기의 반복된 벨소리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더라도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드라마 마지막에 우편물로 메시지를 보낸 부분은 그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서 별도로 협박죄에 해당하거나 스토킹 범죄의 일부로 포함될 여지는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적어봤는데 우편물을 받은 부분은 협박죄와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이 되고 전화를 지속적으로 건 부분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만 성립된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럼 김초롱 씨는 신고 이후에 어떤 뭐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스토킹 범죄로 신고를 하게 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긴급 응급 조치와 잠정 조치의 두 가지 조치가 가능한데요. 긴급 응급 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경찰관이 직권이나 또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먼저 그럼 긴급 응급 조치의 내용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긴급 응급 조치로는 피해자나 그 주거를 기준으로 100m 이내로 접근을 금지하는 것과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 두 가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그 잠정 조치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잠정 조치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가 직권이나 혹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서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을 서면으로 경고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을 금지하는 것, 세 번째로는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긴급 응급 조치랑 잠정 조치, 일단 둘 다 접근 금지가 주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네요. 두 가지 조치를 중복을 해서 뭐 신청을 하는 건가요?
보통 실무에서는 경찰관이 스토킹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하면 접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 응급 조치를 먼저 실시하고요. 네. 경찰이 검사에게 긴급 응급 조치의 사후 승인을 신청하면서 그와 동시에 접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 조치도 함께 신청을 합니다. 자, 이게 접근 금지랑 또 굳이 같은 내용으로 지금 잠정 조치까지 중복해서 신청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두 가지 조치를 중복해서 신청하는 이유는 긴급 응급 조치와 잠정 조치의 기간이나 그 위반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접근 금지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긴급 응급 조치는 최대 1개월까지만 가능하고 위반 시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네. 잠정 조치는 기본 2개월이고 추가로 2개월씩 2회, 총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자면 잠정 조치가 더 강한 보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다만 법원에서 잠정 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긴급 응급 조치는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두 조치가 중복해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김초롱 씨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해서 경찰이 긴급 응급 조치를 해주면 네. 뒤에 이 잠정 조치까지 받아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법원에서 잠정 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본적으로 2개월로 정하기 때문에요.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기존의 잠정 조치의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기존 잠정 조치의 효력은 상실합니다. 따라서 김초롱 씨의 입장에서 홍진주 씨의 스토킹이 계속 걱정이 되시는 상황이라면 2개월이 끝나기 전에 잠정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추가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수사기관이나 피해자가 최초 잠정 조치 기간 2개월이 지난 것을 깜빡 잊어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 잠정 조치를 이렇게 연장할 수는 없는 건가요? 말씀하신 경우처럼 기존의 스토킹 범죄로 다시 잠정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최근 대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최초 잠정 조치 기간인 2개월 내에 연장을 청구하지 않고 그 2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동일한 기존의 스토킹 범죄로 잠정 조치를 청구했던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그 잠정 조치를 기각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최초 접근 금지 기간인 2개월이 만료된 이후에 새로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계속 보호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하급심 결정과 같이 잠정 조치 청구를 기각한다면 잠정 조치를 위해서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도록 요구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기존 잠정 조치 이후에 새로운 스토킹 범죄가 없더라도 잠정 조치의 요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새로운 잠정 조치도 허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기존 잠정 조치의 연장에 준해서 허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잠정 조치 결정은 2개월씩 2회에 하나여만 추가로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자, 초롱 씨가 잠정 조치를 통해서 더 이상의 불안에 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초롱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김초롱 씨, 홍진주 씨로 인해서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요. 빠른 신고와 함께 잠정 조치 결정을 받으셔서 홍진주 씨의 접근을 우선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가급적 연장 신청을 하셔서 홍진주 씨가 계속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홍진주 씨의 스토킹이 계속된다면 이 부분까지도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